미국 표준은 이제 데스를 최초로 제정해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데스를 제정해서 한 20년 사용한 거죠. 사용했는데 이제 20년째 될 쯤 돼가지고는 키 길이가 뭐 다른 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키 길이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새로운 표준을 제정하게 됐고, 이제 뭐 최근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AES를 제정할 그때부터는 이제는 내부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표준을 공개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이런 표준을 만들 거니까 이 표준으로 채택되고 싶은 알고리즘이 있거나 새로 개발한 알고리즘이 있으면 이제 제한하게끔 하게 하고, 그 제한된 것들을 심사해서 그 중에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이제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표준이라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그 어떤 제출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누구든지 그 제안을 할 수가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많은 제안들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15개를 추렸는데 그 15개 내에는 우리나라 분이 제안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15개를 최종적으로 5개로 추려서 또 1년간 또 분석을 했습니다. 이 5개는 이 실제 채택된 린제달 알고리즘 빼고는 상당히 유명한 암호학자라든지 또는 기관에서 만든 것들이에요. 근데 그 5가지, 그 나머지 것들을 채택한 것이 아니라 벨기에 석사 학생들이 제안한 것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했고, 데스는 이제 페스텔이 만든 루시퍼라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인데, 그렇게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우리가 페스텔 구조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하나, 둘, 세 개는 다 페스텔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 이 표준으로 채택된 AES로 채택된 린제달 알고리즘은 이제 그 페스텔 구조를 띄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린제달 알고리즘이 최종적으로 AES로 채택돼서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대칭 암호 알고리즘이 되고 있고요. 이 데스는 이제 키 길이가 짧다라는, 현재 컴퓨팅 수준으로 봤을 때 키 길이가 전사 공격하기 측면에서 보면 너무 짧다는 문제가 있고, 또 다른 문제는 이 데스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했을 때 구현하는 것 자체가 번거롭고 또 성능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AES는 제안할 당시부터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현해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알고리즘들을 요청했고, AES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기에도 상당히 편하게 구현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부적인 거는 AES는 살펴보지는 않을 텐데, 그 데스는 16라운드를 거쳐가지고 암호화를 했는데 AES는 11라운드, 11라운드를 이용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여기 보면 10라운드인데 이렇게 그 빠져나온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총 11라운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각 내부적으로 4개의 그 연산들을 이용하고 있고, 자리 바꿈이나 치환이나 키를 적용하는 부분, S박스, 그 구조는 페스텔 구조를 띄고 있지 않지만 비슷하고요. 근데 이 AES는 단순하게 비트 연산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인 연산들을 해요. 수학적인 연산들이지만 그 비트 연산으로 구현할 수 있는 수학 연산을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또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현할 때 이 AES는 이제 소프트웨어 구현하기가 되게 그 쉽게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 건데, 이 AES를 구현하는 방법은 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현할 때 각 라운드에서 하는 일을
매번 새롭게 계산의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사전 계산에서 테이블에 저장을 해가지고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AS의 성능을 메모리를 좀 더 많이 쓰지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인텔은 2008년도부터 이제 인텔 칩에 AS를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연산들을 하드웨어 연산들 자체적으로 내장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S는 이런 하드웨어 칩으로 구현하기도 상당히 효과적이고 소프트웨어로 구현해서 사용하기도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AS를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대칭 암호 알고리즘 중에서도 블럭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블럭 방식 암호뿐만 아니라 스트림 방식의 암호 알고리즘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스트림 암호 방식에 대한 어떤 이론이 발전해 가지고 충분히 이제 안전성에 대해서 신뢰가 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스트림 암호 방식을 쓰고 있고요. 스트림 암호 방식은 바이트 단위로 암호하는 거예요. 블럭 단위로 하지 않고. 그래서 스트림은 바이트 단위로 암호하기 때문에 채우기가 필요 없죠. 채우기가. 끝에 뭐 3바이트 나면 3바이트만 암호하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채우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XOR 연산을 이용해서 암호화를 하고요. 그 XOR 하기 위한 그 키스트림을 매번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겠죠. 똑같은 걸 만들게 되면 그걸 XOR 하면 이제 상쇄가 되니까 매번 새로운 키스트림을 만들어서 그 내가 암호하고자 하는 평문과 XOR 해가지고 암호문을 만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이제 키를 사용하게 되겠고 사실상은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키를 매번 암호할 때마다 이제 정해놓은 내가 사용하는 대칭 키, 그 다음에 랜덤 값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이 랜덤 값을 쓰기 때문에 저 랜덤 값이 똑같은 값을 쓰면은 또 똑같은 키스트림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도 얘기했었고 IB 벡터 만들 때도 얘기했듯이 보통 이런 랜덤 값들은 그냥 랜덤하게 생성을 해요. 근데 이제 랜덤하게 생성하면 얘가 사용하는 길이가 있겠죠. 그러면 그 길이에 따라서 64비트를 쓰니까 2의 32승 정도만 같은 키로 암호하면은 이제 똑같은 R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키를 또 그만큼 많이 쓰기 전에 새로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이고요. 자바 암호 라이브러리를 조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대칭 암호 라이브러리 살펴봤으니까. 이제 자바는 그 암호 라이브러리를 잘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풍부하게 제공하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다 만들어가지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 라이브러리와 관련된 별도 슬라이드도 만들어서 제가 첨부해 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 이 예제 파일들도 제가 올려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면 살펴보시고요. 보관했다가 나중에 어디가 필요하시면 그때 열어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대칭 암호 알고리즘 경우에는 대칭 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방식이 이렇습니다. 그 대칭 키를 그 알고리즘마다 그 대칭 키를 만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랜덤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키 제너레이터라는 이제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키 제너레이터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팩토리 메소드를 해가지고
내가 만들고자 하는 알고리즘 이름을 주게 되면은 그 알고리즘에 맞는 키를 랜덤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관해야 되는 거, 만약 이거를 세션 키로 쓴다 그러면 한번 쓰고 버리겠지만, 만약 장기간으로 써야 되면은 우리가 보관해야 되는 키는 요 키가 되겠습니다. 근데 데스나 AS를 설명드릴 때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관하는 키를 실제 내부적으로 쓰긴 쓰는데, 얘를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이용해 가지고 각 라운드마다 또 랜덤한 키를 만들어서 쓰게 되는 거죠. 그걸 해주는 게 요거예요. 키 스펙 해가지고 요 알고리즘에서 필요한 형태대로 키 스케줄링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를 랜덤하게 생성하고 그 다음에 키 스펙으로 이제 실제 사용할 거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암호화를 해야 되니까 암호 알고리즘 암호 함수와 복호 함수가 구현되어 있는 클래스가 사이퍼라는 거예요. 사이퍼. 그래서 사이퍼에서 내가 이제 어떤 알고리즘 쓰겠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주면 거기에 맞는 객체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표시할 때 이런 식으로 입력을 줍니다. AS 알고리즘 쓸 거고, 암호 모드는 22 모드를 쓸 거고, 채우기는 PKS5 패딩을 쓸 거다. 이게 표준 채우기죠. 5바이트 채우면 050505로 채우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문자열을 암호하고 싶다. 그러면 이 문자열을 바이트 배열로 바꾼 다음에 이제 암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호화할 때 요 만든 암호 함수를 갖고 있는 객체를 초기화해 줘야 되는데, 요 초기화할 때 키를 줘야 되겠고, 내가 암호할 건지 복호할 건지를 지정해 줘요. 그래서 인크립트 모드는 암호하겠다는 거고, 키는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를 요거 쓰고, 이제 do final이 최종적으로 불러줘야 되는, 암호할 때 부르는 함수인데, 이 do final에 이제 바이트 어레이를 주면은 이 바이트 어레이를 암호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암호화된 것을 다시 복호하고 싶으면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실제는 이런 식으로 코딩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한쪽은 암호하고 통신의 반대쪽은 복호하게끔 되어 있겠죠. 그래서 둘 다 랜덤한 똑같은 대칭 키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디크립트 해가지고 다시 평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함수를 실행하면 키가 128비트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고, 평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문의 크기가, 이게 this is 이렇게 시크릿 메시지인데 바이트 어레이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얘를 암호화하면은 채우기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두 블럭이 된 거죠. 두 블럭이 되고, 복호화를 하면 다시 원래 걸 얻어서 이 바이트 어레이를 문자열로 바꾸면은 원래 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화하는 거고, ECB 모드는 이제 문제가 있죠. 똑같은 게 이제 똑같은 거로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요 두 번째 함수를 보시면은 요거죠.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그냥 문자열을 암호했는데, 이번에는 문제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이트 어레이를 입력으로 암호하려고 그래요. 근데 보시면은 3개 블럭으로 되어 있어요. 3개 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와 세 번째 블럭이 내용이 같습니다. 똑같아요.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얘를 암호해보면, 이제 평문은 3개인데, 암호문은 4개가 됐죠. 이거 내용이 4개가 된 이유는 전체 채우기를 해야 되죠. 표준 채우기를 쓰니까 얘는 원래 채우기가 정확하게 나눠지더라도 한 블럭을 통으로 채우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블럭이 늘어난 거고, 보시면 첫 번째 아머문 블럭과 세 번째 아머문 블럭이 똑같은데요.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ECB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게끔 이제 CBC나 뭐 CTR 모드를 쓸 수 있고, 요즘은 그냥 CBCTR 쓰는 게 아니라 인증 암호화를 하겠죠. 그리고 아까는 그냥 두 파이널 해가지고 한 번에 암호화를 했는데, 우리가 암호화할 때 점진적으로 암호화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파일에서 내가 파일을 통째로 읽어서 암호화할 수도 있겠지만, 파일을 특정한 크기 단위로 읽어가지고 암호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게 update to final이에요. update to final. 그래서 계속 update 메소드를 부르다가 맨 마지막에 to final 부르면 이제 암호화가 완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을 보면은 몇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한 번에 to final만 불러서 암호화를 하고 있고, 여기 경우에는 이제 update to final 요거를 이제 연속적으로 불러서 나눠서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BC 모드를 좀 보면, CBC 모드는 아까랑 차이는 여기만 나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이 사이퍼 객체를 만들 때 AES, ECB, 패딩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CBC로 암호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이제 모드를 CBC로 지정해 주면 되겠고, CBC로 이제 암호하거나 CTR로 암호하거나 뭐가 필요해요? IV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IV를 내가 랜덤하게 만들어서 줄 수도 있고, 내가 안 만들면 안에서 만들어줘요. 근데 실제 내가 굳이 만들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안에서 그냥 알아서 만들게 하면 되는데, 그거는 다 이 안에 보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IV가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고, 얘를 실행해 보면 이제 얘가 IV고 평문이에요. 평문은 세 블럭인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블럭과 세 번째 블럭이 같죠. 근데 이제 암호문은 4개 블럭으로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4개 블럭이 아니라 얘까지 같이 줘야 되죠. 얘를 그 수진치기 또는 복호한치기 없으면 이걸 복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IV까지 합치게 되면 5블럭이 되겠고, 아까와 달리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블럭이 같지만 첫 번째 C1과 C3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 똑같은 거를 CTR 모드로 얘도 얘가 세팅이 돼 있네.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IV가 필요하고 똑같이 해서 보면 달라지죠. 그래서 CTR도 ECB 문제를 극복할 수 있고 CBC도 극복할 수 있는데, CBC는 순차적으로 암호화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 어차피 CBC도 약점이 있죠. 보안적으로 NM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있고, CTR은 당연히 XOR로 암호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TR 쓰든 CBC를 쓰든 인증 암호화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인증 암호화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이제 요 GCM 모드입니다. 이 GCM 모드가 가장 많이 쓰는 건데, GCM 모드를 근데 여기 보면 GCM 모드는 IV를 찍어 보면은 요만큼밖에 안 나오죠. 근데 IV가 이만큼이 되겠죠. 근데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 IV들이 똑같은 IV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앞에 부분하고 이 뒤에 부분은 뭐가 되냐면 카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여기까지만 랜덤하게 생성하고 뒷부분은 000으로 채워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되는 거고, GCM 인원 인증 암호화 모드들은 AAD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평문을 암호화하지 않는데 무결성은 보장하고 싶은 평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AAD에 넣어가지고 이제 암호할 때 주게 되면은 이제 평문을 같이 주는데 이제 그 맥값에는 넣는 거죠. 맥값에는 이 평문을 넣게 되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복호할 때 AD를 원래는 associate 데이터인데 데이트로 평문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예외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맥값이 틀리겠죠. 암호할 때 썼던 맥값하고 복호할 때 만들어진 맥값이 틀리게 되면 이런 이제 예외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는 방법이 뭔가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고 이제 내가 그 이해를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키 만드는 법, 그 다음에 이 키를 그냥 직접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키 스펙이라는 걸 통해서 바꿔줘야 되는 거고, 사이퍼를 만들고 사이퍼 객체를 만들고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AS, GCM, no padding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CTR 모드, 얘는 GCM은 인증 암호하는데 암호하는 CTR 모드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맥은 이제 원패스로 하기 위해서 이제 무슨 맥을 쓰는데 이제 no padding으로 이제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호를 하면, 그러니까 요렇게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제를 좀 갖다가 보시면은 내가 프로그램 졸작은 이미 많이 지나겠고 이제 뭔가 그 암호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내가 뭘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자바에서 해야 되면은 이제 요걸 갖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제들을 쫙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용이 뭔가 복잡하거나 어려운 건 없고요. 실제 관련 서적도 있긴 있는데 인터넷 뒤져봐도 그렇게 많은 자료가 있진 않아요. 그래서 쓸만한 자료가 될 거예요. 아마 필요하시면, 혹시 필요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9장 노트인데, 구장에서는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 8장은 대칭 암호 알고는 살펴본 거고, 이제 9장에서는 해시 함수, 맥, 공개키, 전자서명의 내부 모습을 좀 살펴볼 거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해시 함수만 아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래서 해시 함수는 일방향성을 보장해야 되겠고 충돌 회피를 보장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함수를 어떻게 우리가 충돌 회피 함수로 만들까 이제 연구들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머클과 댐가드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면 이 출력은 충돌 회피 함수가 된다라는 걸 증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만들어진 해시 함수들은 다 이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H가, 근데 그러면 요 H는 어떻게 만드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거고, 요 H는 이제 그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해시 함수는 내부적으로 대칭 암호 알고리즘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우리가 대칭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키를 이용해서 평문을 암호하잖아요. 평문을.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IB라는 값이 고정되어 있는데 이 IB를 뭘 이용해서 암호하냐면 평문을 이용해서 암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이 IB를 암호해서 내보내는데 평문이 키가 되는 거예요. 평문을 쪼개. 요 대칭 암호 알고리즘 키 사이즈 쪼개가지고 얘를 암호화를 합니다. 그럼 얘가 나오겠죠. 뭔가 암호화된 게. 그럼 얘를 그 다음 블록으로 암호화를 또 해요.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얘의 출력은 얘의 출력하고 같겠죠. 그렇죠? 얘 입력 크기하고. 그래서 뭐 128비트면 나오는 것도 128비트가 될 거고. 그래서 요 대칭 암호 알고리즘은 평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평문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암호하고 있기 때문에 평문이 조금만 바뀌어도 결과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모든 평문이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암호하게 되겠고, 맨 마지막은 그러면 블럭 암호니까 늘 똑같은 크기로 줘야 되는데 맨 끝에는 똑같은 크기가 안 되겠죠. 항상 쪼개다 보면은.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이제 비트 채우기와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1, 0, 0, 0 쭉 채우고 맨 마지막에 메시지 렌스 길이를 넣게 됩니다. 그래야 이제 뭔가 잘못된 걸 안 해야 되니까. 한 사람은 이렇게 채우고 다른 사람 저렇게 채우면은 해시값이 같지 않겠죠. 그래서 해시값을 똑같은 해시값을 얻으려면은 이 똑같은 여기 정해놓은 채우기를 해야 되겠고, 이 결과의 충돌 회피에 매우 중요한 게 이 마지막에 이 메시지 길이를 넣는 거고, 이 메시지를 길이를 64비트를 이용해서 넣기 때문에 실제는 64비트 2의 64승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메시지 길이가. 근데 메시지 길이가 2의 64승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는 뭐 웬만한 건 다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2의 63은 엄청나게 큰 수니까 뭐 그 길이가 수용이 안 돼서 해시 함수 못 쓰겠다 뭐 그런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비슷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왜 저게 충돌 회피냐 그건 저도 몰라요. 그래서 머클 댐가드라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또 이 샤라고 하는 이제 표준 해시 함수를 제정했죠. 그래서 93년도에 제정했는데 처음 제정된 게 이제 샤 제로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만들자마자 문제가 생겨서 바로 폐기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뭔가 암호 알고리즘 만드는 게 정말 전문가들이 이렇게 만들더라도 금방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93년에 표준으로 발표를 했는데 바로 문제가 돼서 그걸 수정해 가지고 95년도에 샤1이라는 걸 나왔어요. 그래서 이 샤1이 한참 오랫동안 쓰였는데 이 샤1의 그 해시값의 길이가 160비트예요. 160비트. 그러면 160비트면 얘의 안전성을 논하면 충돌 회피 측면에서 안전성을 논하면은 시험 문제에 나왔지만 루트를 씌워야 되죠. 그래서 2의 160승이니까 2의 80승이 되는 거고 80비트 정도의 안전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의 80승이 돼야 정상인데 이제 오랫동안 써서 문제가 없었지만 2005년도에 이제 중국에 있는 분들이 2의 69승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였어요. 그리고 좀 뒤에서 이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2의 61승 비용으로 충돌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찾은 건 아니고 찾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2의 80승 정도 돼야 되는데 안전성이 61비트 정도로 떨어진 거죠. 그럼 이제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샤2를 만들었는데 이 샤2는 길이를 그냥 하나로 고정하지 않고 4가지 버전을 제공했어요. 혹시 얘가 길이가 짧아서 또 문제가 되면은 새로 또 제정을 해야 되니까 그 문제가 안 되게끔 4가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면 되는데 요즘 많이 쓰는 게
SHA-2 256을 많이 써요. 256이 되면 128비트 안정성을 가지게 되겠고요. 이런 공격의 문제점이 돼서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주로 요즘 많이 쓴 게 256이고, 이것도 이제 이런 같은 어떤 알고리즘을 근거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표준 작업을 진행했고 2015년에 캐시악이라는 알고리즘이 SHA-3로 채택이 됐어요. 채택된 지가 2015년이면 지금 2023년이니까 꽤 오래됐는데, 여전히 보시면은 우리 인증서나 이런 거 보면 SHA-3를 아직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표준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금방 그 다음 날부터 다 바꿀 수는 없겠죠. 그게 또 완전 직접적으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불안해서 만들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SHA-3로 다 옮겨오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보시면은 현장에서는 SHA-3보다는 아직도 SHA-2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악이라는 알고리즘은 우리가 이제 SHA-3로 하고 있고, 이 SHA-3도 SHA-2와 마찬가지로 224, 256, 386, 512 네 가지 버전을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얘는 캐시악은 이제 머클 댐갓 구조를 따르지 않고 있어요. 새로운 형태의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HA-1의 형태부터 잠깐 살펴보면, SHA-1은 머클 댐갓 구조를 갖고 있고, 이제 아까 이 쪽에서 하는 거죠. 근데 얘 크기가 512비트예요. 512비트이고 얘를 돌아서 얘를 암호하고 쭉쭉 가는 거죠. 그럼 얘의 크기가 이제 출력이 160비트니까 얘도 입력이 160비트예요. 그래서 요 SHA-1 함수, 요 내부적으로 매번 쓰는 요 내부적으로 쓰는 SHA 함수는 블럭 암호화인데, 이제 메시지 크기가 512비트, 키가 이제 메시지가 160비트고 키가 512비트인 애가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얘가 키가 되고 얘가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거고, 얘가 요 초기 값인 160비트, 키가 512비트인데 이 키가 뭐냐면은 내가 해시해야 될 메시지가 되는 거죠. 메시지를 512비트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제 요 초기 값을 반복적으로 암호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걸 생각해 봐요. 그러면 hx에 y를 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동작하냐면, hx만 생각하면, y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 x를 512비트 단위로 쪼개가지고 이제 이 초기 값을 암호할 거예요. 그럼 뒤에 y가 붙으면 그 y를 또 쪼개가지고 계속 하겠죠. 즉, 이 최종 값을 이용해서 y를 계산하는 것과 같아질 수가 있어요. 단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원래는 hx를 계산할 때 끝에 뭐가 붙어요? 채우기가 붙죠. 그리고 xy를 하면 채우기는 중간에 안 들어갈 거잖아요. 그런 차이만 있지, 실제적으로는 얘가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면 앞에서부터 512비트 단위로 쪼개면서 걔를 이용해서 뭔가 반복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계산된 어떤 hx로부터 이제 새로 처음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붙여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그게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점을 이제 없앤 게 이제 SHA-3이고요. SHA-3는 이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구조를 무슨 구조라고 그러면 스펀지 구조라고 그래요. 스펀지. 그래서 스펀지는 이제 물을 쭉 빨아들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짜면 물이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메시지를 쭉 스펀지에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만큼 쥐어짜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 얘는 이제 원래 그 머클 댐가드 구조가 갖고 있던 어떤 취약점이 없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뭐 왜 이 모습을 하는지는 저도 모르고요. 그래서 내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얘네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이제 비트 연산이나 뭐 이런 것도 이게 블록 암호 형태니까 되게 빠르게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키와 달리 매우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제 해시 함수가 이제 그 머클 댐갓 구조에서 이제 스펀지 구조라는 걸로 이렇게 전환이 되어 있죠. 그래서 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시 함수는 이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